자, 이어서 사회 문제를 보는 관점, 그다음에 사회 문제를 분석을 하는 유의 사항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빈곤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이어서 이제 사회 문제 말고 이제 욕구에 대한 분석. 그래서 욕구란 과연 무엇인지, 욕구를 분석하는 과정들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분석을 하는 게 타당한지를 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욕구에 대한 개념적인데요. 욕구, 니즈라고 표현을 하죠. 아니면 영어로 want라고 표현을 하고요. 욕구, 우리 보통 이제 사회복지에서는 니즈라고, 아니면 want. 제가 영어 실력이 짧아서 다른 영어도 많이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원하는 것, 필요한 것, 이렇게 해서 한국말로 욕구라고 합니다. 욕구라고 표현을 하죠. 욕구, 무엇이 부족한 상태인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티트머스나 요크라는 학자의 정의를 보면 무엇이 부족한 상태의 결과가 바로 욕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욕구다. 또 개인이 느끼고 있는 결핍 상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결핍 상태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상태, 상황,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라는 건 뭐냐? 결국에는 인간이 성장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발달하기 위해서 필요로 구하는 것들, 그런 게 부족해서 없을 때, 나한테 부족해서 없을 때 개인적인 욕구를 느끼는 거고, 사회적으로 그런 게 부족하면 사회적인 욕구가 되는 거죠. 또 국가에서 그런 게 필요하면 국가적인 욕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욕구라는 건 뭐냐? 무엇이 부족해서 결핍이 일어난 상태. 그래서 무언가를 간절히 갈구하는 상태. 그게 바로 욕구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적절한 음식, 또 주택, 소득, 지식, 사회 참여, 개인의 자유 등 이런 거 외에도 아주 많은 것이, 나한테 필요한, 내가 생존하고 성장하고 발달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것들이 부족한 것, 그래서 그걸 필요해서 내가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욕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욕구는 개인적인 욕구와 사회적인 욕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개인적인 욕구 여기에서 보셔도 개인적인 음식이나 주택이나 소득이나 지식이나 다 할 수 있죠. 개인의 자유 문제들. 사회적인 욕구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면, 빈곤의 사회에서는 음식이나 주택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심지어는 사회 참여에 관한 부분들도 부족해서 개인의 자유로 한다는 부분들도 부족했으면 사회적인 욕구로 발전할 수 있죠. 인류의 역사를 지금까지 쭉 봐오면 프랑스의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시민사회의 힘이 커지고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 전까지는 봉건사회나 아니면 제도국가 내에서 일부 영주들이나 이렇게 종교 성직자들만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프랑스 시민사회 혁명을 통해서 일반 개개인들까지 다 소중한 사람들이고 개인의 인권과 천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받고 시민권이라는 걸 인정받게 되는 계기들이 되었죠.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개인적인 욕구들이 모여서 시민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그런 시민혁명들의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사회적인 욕구로 모아진 힘에 있었다는 거죠. 욕구를 갈구하는 힘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욕구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간의 생존과 성장, 발달을 위해서 필요로 하며,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구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다 욕구라는 거죠. 이전에 사회가 발전하기 전에는 기본적인 의식주만 해결이 돼도 욕구가 충족이 될 수 있었던 시기도 있었죠. 근데 현대사회에서 단순히 의식주가 해결이 된다고 해서 나의 욕구가 다 충족됐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움이죠. 지금은 의식주,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여러 가지가 다, 욕구도 사회 변화에 따라서 다 변화되고 다원화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고 사회가 복잡해지고 사람들이 더 많은 행복해지는 사회가 되면 점점 더 많은 욕구들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도 늘어나게 될 거고요. 매슬로우가 얘기하는 생리적인 욕구를 지나서 안전에 관한 욕구, 그 다음에 자존감 회복에 관한 욕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실현에 관한 욕구까지도 올라간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많은 그 바라는 것들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욕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욕구에 대한 개념 정의는 뭐 게이트, 뭐 주체도 있고 객체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객체라는 건 눈에 보여지는 객관적인 거죠. 그래서 뭐 의료, 취업, 보육, 양육 이런 것들이 이런 재화나 서비스가 욕구의 객체고, 욕구의 주체는 빈민,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들이 바로 욕구가 필요한 주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캐트너, 머니, 마틴의 욕구의 세 가지 특성을 좀 보면, 욕구는 탄력적이고 변화될 수 있고 상대적이다. 욕구는 정치 사회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욕구는 자원의 정도나 기술 발전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사회가 개발된 농촌 사회에서 지금 현대 산업 사회로 오면서 욕구도 한두 가지였던 게 지금은 뭐 다소 여섯 가지로 계속 변화되고 늘어나고 있죠. 굉장히 상대적이다라는 것들이 타당성 있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지가 주장하는 욕구의 특성은, 욕구는 절대적이다. 절대적 욕구라는 게 뭐냐? 사회적인 상황과 조건과는 상관없이 개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운샌드라는 그 교수가 이야기하는 욕구는 상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공부하는 저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욕구도 아니 절대적인 욕구도 있는 거고 상대적인 욕구도 있는 거고, 이분들이 1994년, 88년에 주장을 하셨으니까요. 욕구라는 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절대적인 욕구도 있을 거고 상대적인 욕구, 아까 이야기한 절대적인 욕구는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없어서는 안 돼, 가장 필요한 것들은 절대적인 욕구가 되겠죠. 예를 들어 의식주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욕구의 하나가 되겠죠. 상대적인 욕구는 내가 교육받는데 고등학교까지만 나오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만 더 행복해지고 내가 학문적인 욕구가 있으니 대학교, 대학원 좀 해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길 수 있죠. 상대적인 욕구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욕구, 절대적인 욕구와 상대적인 욕구가 합쳐져 있는 그런 욕구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현대사회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들이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은 욕구에 대한 이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욕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욕구는 무언가 결핍해서 있어야 되는 것, 필요로 느끼는 것, 내가 간구하는 것이라고, 그게 절대적이기도 하고 상대적인 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변화를 거쳐서 다양하게 변화가 되어 왔다라는 걸 이제 앞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하면서 욕구 조사, 욕구라는 게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았고, 이제 그럼 욕구를 어떻게 조사할 거냐, 또 분석할 거냐라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걸 알아야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욕구 사정, 니즈라고 표현하는데, 욕구 사정 어세스먼트라는 게 뭐냐? 욕구 분석 또는 실행 가능성 조사하는 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파악하는 기초적인 조사와는 다르고, 복지에 있어서 우리 사회복지 연구에 있어서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바라는 것들을 다 욕구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욕구들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기 위한 어떤 평가 척도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 그런 평가 자료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욕구 사정입니다. 그래서 사정이라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조사하고 그런 내용들을 분석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걸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과정들로 만들어갈 거냐, 의사결정의 과정이 합쳐지는 것, 중요한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들이 바로 어세스먼트 평가 사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 조사와 다른 게 뭐냐, 욕구 조사는 그냥 자원 배분과 프로그램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의사결정 도구로만 사용이 되는 거고요. 욕구 사정은 의사결정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욕구 조사와 욕구 조사라는 말은 비슷한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대개 이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조사라는 말보다는 사정이라는 말을
조사는 단순히 조사에 파악하고 뭐 이렇게 말씀처럼 조사하는 거에 지나지 않지만 사정이라는 것들을 조사한 과정들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판단 근거를 주는 것, 평가 자료를 주는 것, 거기까지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사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욕구를 측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뭐가 있느냐? 황성철 연구자가 이제 발표한 걸 보면 첫 번째, 사회 문제를 정의해낼 때 문제의 개념을 제한적이고 확실히 해야 한다. 그다음에 문제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요소를 탐색해야 된다. 요소 간의 관계를 분석해서 원인을 찾아서 대안 마련을 시켜줘야 된다. 문제의 규모 분석 및 경향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욕구 측정 시 점검할 사항, 욕구를 측정을 하고 아까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했고요. 그럼 욕구 측정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있는 것처럼 한 8가지 들어있나요? 8가지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욕구 측정할 때 첫 번째, 특정 프로그램이 역점을 두고 해결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표적 집단은 어딘지, 서비스 제공하는 집단이죠. 그 다음에 지역의 경계가 분명하게 있는지. 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를 하기 위한 욕구조사나 욕구 측정, 욕구 분석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적인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지역사회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기관에 내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 오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만 하는 프로그램인지에 따라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뭔지, 그 다음에 서비스의 표적 집단이 뭔지, 지역 경계, 프로그램의 활용 범위나 활용 경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적 집단이 얼마나 산재해 있는지 믿을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직원들 간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직원들 간의 문제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 욕구의 범주에 대한 이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같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다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함께 같은 의식을 갖고 있는지, 동일한 의식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기준들은, 욕구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은 다 맞는지, 그 다음에 인지적인 욕구를 측정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지를 꼭 욕구 측정할 때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딱 단순하게 이야기드리면 뭐냐? 우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욕구 분석을 하는 거고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문제가 뭐고 누구한테 어떻게 얼마만큼 줄 거냐,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지역사회에서 그걸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목표를 정확히 하고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문제 해결에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나 지역사회에서 정치적인,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에서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 복합적인 판단이 되어야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을 할 수 있는 준비들이 갖춰지기 위한 욕구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우성 연구자는 이러한 욕구 측정 시 점검할 사항들로 이렇게 8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욕구조사란 어떻게 할 거냐? 보통 이렇게 5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욕구조사의 절차는 첫 번째, 조사의 목적 및 자료를 확인합니다. 욕구조사의 목적 확인하고 인력, 예산, 시간 등 확인합니다. 두 번째, 정보와 자료 확인. 표적 집단을 선정하고 표적 집단, 프로그램을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서비스 이용자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표적 집단의 특성에 관한 정보, 질적 또는 계량적인 자료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욕구조사를 하기 위한 조사 설계들을 어떻게 할 건지 검토하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과 분석은 어떻게 하고, 마지막으로 다 됐으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5가지 단계로 욕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뭔지.
그다음에 자료를 확인하고 조사 설계하고 자료 수집과 분석, 설계 방법에 따라서 자료 수집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욕구 분류, 그럼 욕구 조사를 하는 것, 욕구 조사에 대한 욕구가 무엇인지를 공부를 했고요. 그럼 그 욕구를 어떻게 조사할 건지 공부를 했고,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5번째 욕구를 분류하는 방법들, 욕구의 유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학자들의 유형 방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규범적인 욕구. 두 번째, 인지적인 욕구. 세 번째, 표현하는 욕구, 표현적 욕구. 네 번째, 비교적 욕구.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브래드 쇼가 발표를 하고서 아주 많은 그 욕구 분류 방법들로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지는데요. 규범적인 욕구, 전문가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족되지 않는 욕구가 뭐가 있는지. 인지적인 욕구, 잠재적인 서비스 이용자가 하는 것. 인지적, 내가 느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욕구죠. 표현적인 욕구, 내가 뭔가 좀 상태를 알려줌으로써 알고자 하는 욕구. 비교적 욕구, 사회적인 지표나 아니면 나와 비슷한 동료 계층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뭔지, 사회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욕구가 되겠죠. 그래서 규범적 욕구는 처방이 뭐냐? 전문가가 판단합니다. 인지적인 욕구는 욕구를 갖고 있는 당사자, 내가 느끼지만 갖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인지적 욕구로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을 갖고자 하는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가 바로 인지적인 욕구입니다. 표현적인 욕구는 수요로 나타내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건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 표현되는 것들. 비교적 욕구는 서비스 이용료를 비교한다거나 유사한 서비스의 필요성을 그래서 인정하는 것들. 그래서 장점으로는 규범적 욕구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요. 욕구를 갖는 집단의 규모 파악을 할 수 있다. 계량화하고 측정하는 게 아주 편리하다. 하지만 전문가의 견해차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사회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탄력적이다 하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지적인 욕구는 당사자의 정확한 욕구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서비스 내용과 정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죠. 대신에 개인 차가 있다. 누구는 그걸 좋다라고 하고 누구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조사를 하는 인지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표적의 대표성이 과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일부 소수 계층에서만 그걸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걸 인지적 욕구로 전체 대표를 이 사회 전체를 대표할 거냐 하는 거는 의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너무 과하게 추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지적 욕구는. 표현적 욕구는 수요에 따른 공급 규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적 확보에 요구합니다. 왜? 수요가 나타나니까요. 근데 이건 표현적 욕구의 단점은 잠재적인 서비스 이용자를 무시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싶지만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서비스가 가지 않죠. 그다음에 전달 체계상에 장애인 서비스 이용자는 표현하지 못하니까 배제될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이 단점이 있습니다. 비교적인 욕구는 각종 지표나 그런 것들 자료를 통해서 쉽게 욕구의 규모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유사, 비교 집단의 욕구가 실제 욕구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비교 집단 선정하고 그 비교 집단으로 선정된 분들의 대표성의 문제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선에 따른 욕구 유형이죠. 아까 브래드 쇼는 전문가 집단이 표현하는 욕구, 보시면 규범적인 욕구, 인지적인 욕구, 표현적인 욕구, 비교적인 욕구 이렇게 4가지로 구별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흔히 가장 욕구의 단계에서 많이 보여지는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이죠. 자, 하위 욕구, 그 다음에 위로 갈수록 상위 욕구 이렇게 구별을 하고 보통 사회적 욕구 밑으로는 여기까지를 기본적인 욕구라고 생각하죠. 여기로 형이 상학적인 어떤 욕구다.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에서 시작을 해서 안전에 관한 욕구,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죠. 사람이
사회에서 생존해 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욕구죠.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도 구별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회적인 욕구, 소속의 욕구.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충족이 되면 이제 자기 존중의 욕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 존중이 되면 이제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자아 실현의 욕구.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 의식주나 건강에 관한 문제, 안전 욕구는 폭력과 위협으로 되고 안전하게 생존해 나가는 사회적인 소속의 욕구는 타인과의 관계나 사랑, 소속감에 대한 욕구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존중의 욕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들을 점점점 그 위계설 말대로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만 안전의 욕구가 생길 수 있고요.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사회적 소속의 욕구가 생기고 사회적 소속 욕구가 만족되어야만 자기 존중의 욕구, 그 다음에 자기 존중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로 자아 실현의 욕구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욕구조사 방법론입니다. 욕구조사를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가 지역 주민 및 표적 집단에 대해 서베이, 서베이가 영어 그냥 조사입니다. 조사를 의미합니다. 지역 주민이나 또는 표적 집단,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 공청회나 또는 포럼을 개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반 인구에 대한 조사 방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조사라는 것들을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보통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표적인구 조사 방법. 어떤 특정 집단들, 표적 집단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나 면접 등을 통해서 서비스 이용 상태나 욕구들을 조사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관찰법, 지켜보는 거죠. 조사 대상은 개인이나 집단, 지역사회 등 행동이나 사회 현상 등을 현장에 직접 관찰해서 살펴보는 거죠. 이런 게입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도 그랬습니다만 1980년도에 그 빈곤 퇴치운동이나 노동운동을 할 때 많은 대학생분들이 구로나 이런 그 산업 현장에 가서 그 대학을 잠깐 휴학을 하고 노동운동을 하시면서 현장에 가서 일을 하셨죠. 같이 똑같은 현장에서 먹고 자고 같이 일하면서 그분들께서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복지 역사를 공부하면서도 토인비 하우스나 아니면 세틀먼트 하우스, 인보관 운동을 할 때 많은 그 인보관 운동의 시작이 빈민가에서 그 인보관을 만들고 그 안에 같이 생활하면서 빈민들과 같이 생활해서 그들의 사회 문화를, 사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던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욕구조사를 하는 게 바로 관찰법,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여섯 번째가 신축면접법. 그 다음에 신축면접은 다양한 형태로 표적 집단을 구별을 해서 신층적으로 면접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 8명에서 12명 이상.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직접 경험법. 실제 상황에 직접 체험하는 겁니다. 장애 체험, 노숙생활 농사 체험 등을 통해서 욕구를 조사하는 법. 이게 바로 직접 경험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대화와 집단 토의. 대화나 집단 토의는 실질적인 방법을 통한 욕구 사정 방법의 하나인데요. 실제 그 욕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그런 집단들, 표적 집단들을 모아서 집단으로 토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델파이 조사 방법입니다. 델파이 조사 방법은 그동안 했던 거 사전자료 조사나 이런 거 없을 때, 그 다음에 그 여러 사람의 의견이 모아져서 여러 사람이 동의하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가는 게 맞겠다, 민주주의 원칙에 맞겠다라는 조사 방법과 좀 어느 정도 좀 합치하는 그런 조사 방법입니다. 어떤 거냐면 델파이라는 그리스 인류 시대 때부터 시작했다라고 역사적 근거에는 나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어떤 사회 문제라고 판단했던 것들이 보여질 때 그 사회 문제에 대한 설문들을 전문가 집단이 됐든 누구든 무작위로 선정되어 있는 많은 분들한테 100명이면 100명한테 쫙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설문을 해서 답을 해서 그걸 다 걷어서 조사를 하고, 그래서 문제라고 했던 그 100가지 문제 중에서 한 50가지 문제가 다들 공통으로
이게 문제니까 개선돼야 되겠다는 의견을 모았으면 100가지 중에서 50가지를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그 50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시 또 우선순위를 정해달라고 또 보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 중에서 25가지 문제, 그럼 그 25가지 문제 중에서 또 추가된 거 있을 거고 뺀 거 있을 거에서 또 몇 가지 문제를 또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몇 번을 많은 사람들이 공통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통해서 나중에 최종 문제다라고 판단해내는 것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바로 델파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리로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 근거해서 욕구조사를 하는 방법론이 바로 델파이 방법론입니다. 그다음에 아까는 이제 직접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였고요. 이제 두 번째는 간접적인 조사 방법. 2차 자료, 보통 연구 논문이나 아니면 연구자들의 논문, 아니면 다른 기관들이 발표해낸 다른 기관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발표하는 그런 자료들,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구나, 어떤 지역사회가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아직은 우리보다는 사회복지 선진국이라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아니면 서구 유럽의 자료들을 검토를 해서 그런 연구자들의 자료들을 봐서 우리도 미래의 노인사회가 어떻게 바뀔 거니까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겠다. 그들의 요구가 이렇게 표현될 거다라는 것들 미리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게 바로 2차 자료 분석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지표 분석 방법. 사회지표라고 하는 거니까 보통 이제 지표를 발표하는 것들은 통계청,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통계청이죠. 인구 추계, 아니면 그 중간 소득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최저빈곤 소득에 관한 통계, 그 다음에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 현재 직업인이 얼마인지, 그들의 소득이 얼마인지, 직업 연수는 얼마인지, 이런 많은 통계들을 만들어서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그런 공공기관, 그 다음에 천안시만 해도, 아니면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해도 국가에서 국방백서를 낸다거나, 그것들이 지표가 되는 거죠. 또 천안에 대한 산업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것들이 바로 지표로서, 사회 지표로서 발표가 되고 있고요. 이런 지표들을 분석해서 욕구조사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사회 지표 분석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행정자료조사 방법. 행정기관의 통계자료나 협회, 연구소, 학회 이런 곳에서 발표되는 많은 자료들을 조사를 해서 욕구 사정을 하는 방법, 이게 바로 욕구조사 방법론 중에서 간접적 욕구조사 방법의 행정자료 조사 방법이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가 개인별 기록자료 조사 방법. 개인별로 기록되어 있는 각종 자료를 분석해서 그 욕구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주관적인 어떤 욕구 분석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다섯 번째가 비활동자료 조사 방법. 이거는 이제 설문지나 질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게 어려울 때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자료 방법입니다. 페이지 어떤 거냐면 개인이나 지역사회 주민들이 과거 활동 자료, 과거의 자료들을 모아서 그거를 욕구 분석으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 활동은 하지 않지만 과거의 아니면 역사적인 어떤 자료들을 비교 검토를 해서 욕구 조사를 하는 방법, 이게 바로 비활동 자료 조사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자와 주요 정보 제공자에 대한 조사.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조사, 전문가나 사회복지 기관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죠. 주요 정보 제공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즘에 이제 훨씬 더 좋죠.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있어서는 블로거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 자료들을 조사를 해서 욕구 자료로 토대로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주요 정보 제공자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7번째 이제 욕구조사 분석에 관한 부분들은 욕구조사 분석의 개념은 이제 다양한 필요성을 전제로 해서 수집된 욕구조사들을 분석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존 그 욕구조사 방법
분석 방법은 기존의 연구조사로부터 추정에 의해서 분류하기도 하고 자원 목록을 활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욕구 중심 사례 관리에 대한 분석 모델입니다. 그래서 정기 조사하는 부분, 수시 방문 조사하는 부분, 또 아니면 피이용자 및 가족에게 연락하는 부분, 또 기타 조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정기 조사는 보통 이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기관의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욕구에 대한 조사도 하고 정기적으로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나머지 이제 요즘에 이제 수시 방문 조사나 이런 분들은 일례로 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노인복지기관이나 아니면 사회복지기관 아니면 행정기관에 채용이 되셔서 정기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활동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직접 아웃리치 프로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수시 방문을 통해서 하는 욕구조사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편지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사회복지사를 찾아가서 조사하는 방법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처럼 이제 뭐 피이용자나 가족, 기타 조사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조사 분석은 첫 번째 7단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초기 면접 과정으로서 욕구를 발견하고 욕구 검토 및 진단하는 과정,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 서비스 목표 설정하고 서비스 내용을 선정하고 서비스 모니터링을 해서 서비스가 진행되는 과정들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평가를 통해서 욕구조사를 분석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를 위한 욕구조사 분석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욕구조사 분석은 정확한 수치보다는 추정치를 산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욕구라는 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주관적일 수 있고 객관적일 수 있고 보편적일 수 있고 상대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똑같이 느끼는 절대적인 욕구를 뺀 나머지 상대적인 욕구들에 있어서는 어떠할 것이다 라는 추정치만 있는 거지 10에 100, 아니 10에 8, 10에 7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추정치가 바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것,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의사결정권자 및 최고 결정권자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분석 방법이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한 후에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근거로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구조사하는 것은 뭐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실행하기 위한 지원을 받기 위한 방법,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지원을 받기 위한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행한 후에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그래서 욕구조사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욕구조사 분석을 하는 건 수혜자를 또 하나 결정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서비스 대상자가 될 거냐, 누구를 위한 서비스냐, 수혜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 그 결정하기 위한 과정들로 바로 욕구조사 분석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할 거냐, 수혜자가 누군가 하는 걸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욕구조사 분석의 최종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욕구조사 분석 사회 문제와 욕구조사 분석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